저희가 뭐 자율주행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야긴 하죠. 근데 이 부분에서 사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항상 뭔가 편향성이 있다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객관성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정부 정책이라든지 기업의 그런 방향성 혹은 기술적인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현황을 가장 좀 잘 아시는 분이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오토노머스 A2G의 유민선 상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열심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너무 바쁘죠?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사실 자율주행이 이제 막 눈에 안 잡히던 것 같았던 게 11월 달에 FST 들어오면서 그렇죠. 다들 이제 많이 경험도 해보고 특히나 정부 고위 관계자분들 되게 많이 관심 가지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되게 최근에 좋은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네, 자랑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가 그 가이드하우스 글로벌 랭킹에서 네네. 탑 10에 진입해서 세계 7위에 좀 올랐습니다. 세계 7위면 앞에 어떤 회사 있어요? 앞에는 지금 웨이모와 네. 그다음에 그 바이두, 그다음에 모빌아이 예, 그 정도 있습니다. 이거 기존에 탑 10 못 들었죠? 탑 11 네, 이랬나요? 못 들었습니다. 저희가 13위에 2023년도에 진입을 했고요. 네. 2024년도에 11위, 그다음에 이제 7위로 좀 단계별로 올랐습니다. 계속 올라가네요. 그런데 가이드하우스가 사실 제가 알기로도 그 자율주행 자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몇 안 되는 곳 중에 하나인데 되게 오래됐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예전에는 뭔가 좀 내비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올 때는 굉장히 공식력이 좀 있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저거 믿을 수 있니? 약간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기도 했는데 그렇죠. 실제로 좀 평가를 받으시는 입장에서 그리고 실제로 자율주행 산업계에서는 가이드하우스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번 평가가 좀 의미가 있는 게 가이드하우스가 발표한 지 올해로 딱 10년째입니다. 네. 2015년도에 발표를 시작했고요. 네. 2025년도까지 10년째 발표하고 있는 전 세계 최장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순위를 매기는 지표들은 아직 많이 없고요. 뭐 네. 가트너라든지 다른 컨설팅 펌도 자율주행을 평가하긴 하지만 글로벌 순위를 매기는 데는 여태까지 가이드하우스가 유일하고 가이드하우스도 사실 그 연매출이 8조 원에 이르는 굉장히 큰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그 공신력 측면에서는 더 확실히 현재까지 있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저희가 탑 10을 정말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네. 제가 2017년도에 현대자동차가 10위로 진입을 했어요. 당시에 네. 저희 창업 멤버랑 저도 모두 다 그 평가의 대상자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현대차에 있었던 최고 기록을 좀 넘어섰다는 데 있어서 의미가 좀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때가 라스베가스에서 자율주행 선보였을 때 그때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진입할 수 있었던 건 라스베가스에서 미국 최초로 주야간 자율주행을 했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가 생겼어요. 2016년도에 생겨서 이제 현대차가 1호차를 받고 공도에서 자율주행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걸 지표로 해서 현대자동차가 딱 10위에 진입했었거든요. 근데 가이드하우스 이야기할 때마다 뭐 저도 보도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욕을 되게 많이 먹은 것 중에 하나가 야 테슬라가 최하인데 테슬라 등수에도 없는데 뭐 그런 이야기 진짜 많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테슬라 이번에는 좀 등수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이번 테슬라가 좀 많이 올랐고요. 네. 사실 저희도 계속 논란이 있었던 게 테슬라가 최하위에 있는 지표가 과연 공신력이 있는 거냐라는 요기를 좀 많이 먹었었죠. 근데, 그렇죠. 근데 여러가 좀 다른 측면인 게 이제 컨설팅 펌들에서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현재까지 테슬라는 아직까지는 레벨 2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게 슈퍼바이즈드 FSD라 해서 운전자의 책임을 주고 있고 네. 근데 레벨 2까지 순위는 현재 에이다스 순위라고 해서 컨슈머 레포트에서 발행하는 순위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그 근거 있는 지표로 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네. 뭐 컨슈머 레포트도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렇죠. 발표를 하고 있고 테슬라는 거기에서 이제 상위에 항상 차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 가이드하우스는 레벨 4,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의 영역에 있어서 평가를 하고 싶다라고 했고요. 네. 사실 레벨 3부터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아직 레벨 3를 하고 있는 회사는 벤츠밖에 없기 때문에 네. 평가는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레벨 4 이상의 자율차 회사를 평가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테슬라는 아직 그 레벨 2라고 하고 있어서 순위가 여태까지 낮았던 걸로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순위가 많이 오른 거는 작년에 이제 오스틴을 시작으로 해서 막 로보택시 사업을 확장을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로보택시 선언을 하고 네. 작년에 오스틴에서 이제 원격이 붙긴 하지만 무인 자율주행을 시작하고 있고 네. 이제 무인 자율주행 플릿이 끝나면 이제 대중에게도 오픈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영역으로 들어오는구나라고 해가지고 그 점수가 좀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10년 동안 그러면 계속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오셨던 거잖아요.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초반에는
그 완성차 업체들이 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완성차는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 테크 기업들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게 같이 이거를 좀 10년 동안 쭉 이어오면서 봤을 때 좀 트렌드가 어떻게 좀 변한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OEM들이 정말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야만 하는 영역이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많이 뛰어들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순위에 있었는데 네네.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레벨 3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레벨 3 법규가 2022년 6월 17일 날 나왔어요. 지금 이제 거의 5년에 접어들고 있죠. 네네. 근데 아직까지 팔고 있는 회사가 딱 벤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OEM들은 아직은 네. 자율차 영역을 좀 많이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트렌드 자체가 테크 기업, 그다음 레벨 4 중심, 음. 그다음에 그 일반인들이 타는 그 승용차보다는 특수 목적 중심의 차량으로 좀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제 기억으로도 벤츠가 몇 대 팔았다가 다 걷어들인 걸로 알고 있고 혼다도 네. 되게 빨리 시도를 했지만 양산은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쵸. 100대만 팔았고 네. 그 100대도 저희가 참 섭외를 해보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 네. 섭외를 못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죠. 아무도. 혼다의 그 100대 자율차의 세계 최초 자율차 이름이 레전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레전드처럼 그냥 사라졌다라고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아무도 못 봤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몸담으셨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HDP 네. 이제는 추억의 이름이 됐지만 네. 레벨 3도 현재 접었기 때문에 그러게요. 아직은 볼 수가 없죠. 네. 근데 레벨 3는 과연 상용화가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벨 3가 현재 벤츠에서 팔고 있는데 네. 옵션 가격이 700만 원이에요. 오우. 사실 700만 원짜리 레벨 3를 주는데 지금 테슬라 FSD를 슈퍼바이즈드 FSD를 사면 95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훨씬 더 레벨 2지만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레벨 3를 보면 이게 네. 레벨 3는 그 UN 법규에 규정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레벨 3가 나왔을 땐 이게 레벨 3냐 했던 게 네. 자동차 전용도로 60km 이하의 속도만 됐어요. 맞아요. 네. 지금은 자동차 전용도로 130km까지 상향되긴 했는데 네. 차로 변경 절차 조건도 굉장히 복잡해서 음. 차로 변경을 넣으면 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하고 꺼지고 넣으면 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꺼지고 이런데 옵션은 700만 원이죠. 네. 그리고 벤츠가 인증을 받았을 때 이제 독일 인증기관에서 그 블랙 아이스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해서 영상 4도씨 이상으로 인증장을 내줬어요. 네. 그러니까 레벨 3를 나는 옵션 주고 샀는데 고속도로, 속도 제한, 그 다음에 기온 제한 뭐 이러니까 사실은 레벨 3가 이게 구매 필요성이 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게요. 그거는 안 살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라도, 네. FST까지 가지 않더라도 GM 슈퍼크루즈만 하더라도 그거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보다 네. 훨씬 더 자유도도 높고 잘하고 그런데 얘는 또 그렇게까지 비싼 옵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레벨 3는 굉장히 갈 길이 어렵겠구나. 네. 그래서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전문가분들이 레벨 3를 뛰어넘고 레벨 4 시대가 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옵션의 그런 가격 저항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제조사 책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정말로 오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제조사 입장에서는 네. 그 안아야 되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쵸, 그쵸. 이제 레벨 2까지는 100% 운전자 책임이다라고 선언해 버리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테슬라도 뭐 지금 가끔씩 사망 사고 나고 하고 있지만 네. 그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레벨 3 이제 법적 책임이 들어가는데 이 자동차의 법적 책임이 위험한 게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그렇죠.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대표이사의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는데 그 실제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OEM들이 많이 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디카스라고 하는 용어 이제는 조금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UNEC에서 정한 그 WP29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약간의 자유도가 높아진 그런 에이다스 기능이 이제는 허용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도 이제 작년에 이제 고속도로가 풀렸고 올해 아마 이제 시내 도로에서도 이거를 풀지 말지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이제 뭐 제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되면 사실상 레벨 3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냥 책임만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해야 되는 의무만 지키면 네. 레벨 3 이상의 그런 자유도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유엔 그 레귤레이션을 만드는 델리게이션에 포함돼 있어서 이제 오, 한국 그러세요? 대표단으로 현대자동차 있을 때 이제 분이시군요. 한국 대표단으로 이제 계속 참석을 했는데 네네. 이제 정부와 업체가 이제 같이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네. 업체가 기술은 좀 나아가고 있고 정부에선 정책을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델리게이션에서는 같이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포함돼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이제 전 세계에서 정말 똑똑한 분들이 많이 모입니다. 네. 뭐 제가 또 있어서 똑똑하다고 하기는 아니고요. 네.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저희도 이제 좀 의문인 게
레벨 3 법규를 정말 5년 동안 걸려서 만들었어요. 2017년 3월에 논의하기 시작해서 22년 6월에 만들었으니까 네. 저희도 이제 어려웠죠. 사실은 그쵸. 전 세계 최초로 AI에 대한 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5년이 걸려서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벤츠 딱 하나 쓰고 있잖아요. 네. 전 세계 각국 대표단이 다 모였죠. 진짜 50개국 가까이 모여서 5년 동안 만들었는데 네. 쓰지 않는 법규인데 이게 맞냐. 그런데 그 사이에 레벨 2의 판매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그쵸. 거의 100만 대 이상씩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좀 규제해야 된다라고 방향을 튼 게 그럼 우리가 레벨 2를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디카스라는 법규입니다. 네. 차로 변경도 좀 쉬워지고요. 핸즈 오프가 됩니다. 핸즈 오프가 그동안은 레벨 2는 손을 떼면 이제 경고음이 붙어서 다 바로 잡으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소비자 입장에서 편할 수가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기존 제조사들은 아예 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상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레벨 2 플러스라든지 2.9999라든지 네. 뭐 이런 제가 얘기들이. 정말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레벨 2 플러스. 네. 정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레벨 2들이 좀 더 편해지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레벨 4는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런 승용차의 영역보다는 로봇 택시라든지 아니면 로봇 셔틀, 로봇 뭐 버스 이런 식으로 좀 약간은 운송 서비스 쪽으로 많이 넓혀지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쪽에 계시잖아요. 네. 레벨 4라는 게 이쪽보다는 운수 사업에 좀 더 맞는 이유가 있나요? 네, 그동안 레벨 4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다가 UN 레귤레이션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됐어요. 네네. 2022년에 레벨 3 끝나고 논의했는데 아직까지도 다시 논의하다 보니까 규정이 더 어려운 영역이니까 그쵸. 못했습니다. 전 세계 레벨 4 규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물론 미국처럼 규제가 없이 가겠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네네. 그 UN 그 레귤레이션을 중심으로 가는 규제 중심 국가들은 아직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세계 최초로 2022년도에 자국 법규를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자율차를 놓치면 안 된다. 그쵸.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기준이 안 만들어지니까 레벨 4 자율차가 되게 하자. 2022년도에 독일이 전 세계 최초로 만들었는데 대중교통과 물류만 허용해 줬습니다. 아직 규제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네. 소비자한테 갈 수는 없고 사업자한테 가면 이 사업자는 국가에서 통제하기가 좀 더 용이하잖아요. 그렇죠. 기인한테 파는 것보다. 그래서 독일이 대중교통과 물류 허용으로 레벨 4 법규 처음 만들었고 23년도에 일본이 개정을 했습니다. 네. 일본도 대중교통 중심으로 좀 개정을 했고요. 24년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세 번째로 이제 레벨 4 자율차 법규를 만들었습니다. 요것 또한 대중교통과 물류 목적용으로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4가 아직은 완벽하지 않고 네. 사실 아직 보험제도도 없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있는 국가에서 제어할 수 있는 사업자 중심으로 가자라고 하다 보니까 대중교통과 물류 중심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이 제정돼야지만 승용 레벨 4가 판매나 뭐 이렇게 양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유엔에서는 네. 타겟팅 데이트를 이제 2027년 3월로 잡고 있습니다. 27년 3월. 다시 5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네네. 레벨 3 5년, 레벨 4 5년. 정말 전 세계 최초로 10년에 걸려서 규제를 만들 만큼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규제를 만들기 어려운 건 산업 또한 가기 어렵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직 실제 승용에 적용되기는 아직 더 많이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궁금한 거는 기술이 지금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은 제도가 완비가 덜 돼서일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승용 레벨 4가 늦어지는 이유가 기술적 문제가 더 클까요? 아니면 제도적 문제가 더 클까요? 저는 솔직히 기술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제조사에서만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네. 보면은 기술이 조금 더 완벽하다라고 하면은 실제 좀 판매할 수 있겠지만 네. 아직은 99%의 안정성을 지녔다 하더라도 1%의 모든 그 우발 변수까지 다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 99%에 얼마나 근접했냐는 제조사별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1%를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아직 안 되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마차에서 내연기관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1800년대. 네. 이때 전환이 됐을 때도 자동차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업과 동시에 같이 성장한 업이 자동차 보험업이거든요. 자동차 보험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사고가 나면 다 보장해 줄게라는 게 사회적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가서 네. 자동차 업의 성장 곡선과 자동차 보험업의 성장 곡선은 똑같이 올라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율주차는 아예 사람을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보다 더 위험하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99%라고 하기도 조금 오만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네. 97%, 96% 막 이 정도 안정성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것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정비나 이런 게 필요한데 아직은 전혀 못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이 여전히 아직은 좀 갈 길이 남아 있다고 그럼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샌프란시스코 정전 사태 때 네. 그때 이제 웨이모 차량들이 멈춰섰잖아요. 결국에는 그걸 두고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네. 이게 웨이모의 그런 룰 베이스 방식 때문에 이게 얘네는 바보가 됐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있었고 반대로 이제 어떤 쪽에서는 이게 룰 베이스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안전 때문에 이때 오히려 마음대로 움직였을 때 발생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막혀 있는 게 훨씬 더 안전성에는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상황 보니까 신호등도 다 꺼져버리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기술이 가야 될 영역이 조금 많이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 기술이 아직은 룰 베이스냐 엔드투엔드냐가 최근에 가장 큰 화두잖아요. 아 너무 많이 들었죠. 네, 그게 또 가장 큰 화두기도 하고 네. 아직은 그게 정답은 뭘지 모르겠습니다. 테슬라 엔드2 방식이 정답이 될지 네, 네. 웨이모의 룰 베이스 방식이 정답이 될지 아직은 두고 봐야 되는데 그만큼 기술은 아직도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아직은 충분한 안전성을 갖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모든 기술이라는 게 완벽한 상태에서 이제 파세요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영역이니까 그렇죠. 기술이 함께 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인 정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엔드-투-엔드가 무조건 맞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엔드-투-엔드로 가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얘가 알아서 스스로 판단하고 얘가 제어까지 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중간에 논리 과정이라든지 연산 과정이 알 수 없는 블랙박스로밖에 안 나오는 그 방식으로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정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과연 정답인지라고 하는 생각, 이게 물론 저희가 좀 테슬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투일을 지금 다들 지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요즘 뭐 VLA라든지 리즈닝 모델에 대해서 조금은 많이들 선호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래서 엔드투엔드가 정답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긴 하죠. 아까 테슬라의 정전 상태라든지 뭐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긴 하는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무조건 요새 다 엔드투엔드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네. 물론 테슬라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네. 근데 사실 이 엔드투엔드라는 영역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영역이거든요. 쉽게 갈 수가 없고 제3국가들이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외의 제3국가들이 이제 무한정적인 자본을 투자해서 갈 수가 없는 영역인데 네. 마치 이게 정답인 거냐만 가는 지금의 트렌드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엔드-투-엔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무한정 돈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돈이 많이 든다고 봐야 될까요? 실제 엔드투엔드로 하려고 하면은 네. 실제 테슬라도 이제 버전 12부터 엔드투엔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엔드투엔드가 과연 안전하냐가 이제 문제인 게 네. 그러니까 룰 베이스는 딱 법대로 규정대로 이제 룰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안전하게 가죠. 그러니까 저희 차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엔드투엔드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이 학습했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운전 면허를 따더라도 실제 좀 험하게 운전하시는 집안이면 좀 험하게 운전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쵸.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운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떤 걸 보고 내가 배웠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이 차가 꼭 안전하다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사실 저도 또 이제 테슬라를 리스해서 이제 베프스를 타고는 있는데 네네. 실제 보면은 가끔씩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거든요. 저기 저렇게 하면 차만 손을 떼고 못 잊겠는데 막 이렇기 때문에 네. 그런 위험한 방식들도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꼭 이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버전의 FSD들은 좀 타보셨나요? V14 이후 차량들? 네, 최근에 타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V11까지 타봤을 때는 이건 약간 아직 자율주행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너무 불안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12 때 좀 좋아졌던 것 같고 근데 12 때도 사실 11이랑 저는 크게 차이를 못 느꼈어요. 네. 근데 13부터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13 맞습니다. 좋아졌고 14를 제가 되게 어렵게 탔죠. 다들 차를 안 빌려주시더라고. 테슬라 코리아는 연락이 안 되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 가서 한번 우연히 타보고 한국 와서 또 타보고 지금 한 몇 번 타보다 보니까 확실히 미국의 FSD V14가 한국보다 좀 잘해요. 네. 좀 잘하고 흔히 말하는 자율주행 차들이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제 생각에 웨이모 말고는 테슬라보다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네. 근데 왜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테슬라처럼 급격하게 늘지 못하냐?
빨리 실력이 늘지 못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엔 돈이 없어서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학습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테슬라는 실제 버전 12에서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게 네. 버전 11까지 500만 대 이상을 팔았습니다. 추정 판매량이 532만 대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데이터를 다 받기로 소비자한테 동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대 이상의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16년 3월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제도가 생겼습니다. 네. 10년을 맞이했는데 494대예요.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허가받은 차가 494대밖에 뒤에 공이 4개가 빠진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어딜 가서 이제 발표 해외에서 IR 같은 걸 하면 네.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자율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81대거든요. 근데 공이 혹시 빠진 거 아니냐? 네. 810대 아니냐? 881대거든요. 사실 얼마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저희 부끄러운 수치라고 아는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이제 2024년에 캘리포니아 이제 레포트를 보면은 네네. 실제 웨이모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1,119대인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루즈가 1,000대를 좀 넘게 하고 있는데 3위가 이제 죽스인데 네. 죽스가 제 기억에 400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뒤에는 이제 애플하고 이제 유로랑 이제 붙기 시작하는데 맞아요. 예. 50대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네. 1,000대 뚜에 있다. 이렇게 진짜 많이 돌리는 애들은 얼마 없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500만 대 이상의 데이터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공부하는 양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이걸 학습할 수 있는 GPU 서버가 있습니다. 네. 실제 이걸 학습하려면 저희도 이제 엔비디아 H100이라는 GPU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엔비디아 GPU가 2024년을 기준으로 35,000장이거든요. 와, 진짜 많네요. 우리나라는 2,000장이 안 되죠. 물론 이제 26,000장이 네. 들어온다고 하고 있지만 네네. 현재까지 2,000대가 안 되는데 테슬라만 35,000장을 가지고 있죠. 그쵸. 그리고 저희도 이제 H100을 사서 저희도 10장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GPU 자체는 2,3천만 원밖에 하지는 않아요. 근데 네. 이 GPU만 있다고 컴퓨터가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걸 학습하려면 네. 컴퓨터가 그래픽 카드니까 그래픽 카드를 꽂고 이제 지금 램 값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오, 장난 메모리가 아니던데요. 거의 뭐 한 장의 비행기 값이라고 네. 15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메모리 꽂고 이제 돌려야 되고 문제는 이거를 돌릴 때 전력 소모량이 엄청납니다. 아. 그래서 테슬라는 아예 발전 시설까지 샀죠. 네. 발전 시설까지 사고 부지를 사고 짓고 이렇게 돌리는데 이 작업 또한 또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GPU를 하고 이제 엔드 투 엔드를 간다 치더라도 아직 그 기술도 없지만 네. 그 간다 치더라도 얘를 학습할 그 공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 돈이 아직까지는 무한정 들어가는 영역일 수밖에 없는 거죠. 테슬라는 GPU도 있고 데이터 센터도 있고 전력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그쵸. 그렇게 학습시킬. 많은 학습시킬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백만 대의 판매량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차량들이 다 FSD가 달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거에 대한 학습 데이터도 다 가져와서 네. 이제 FSD를 위한 학습으로 쓰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차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 왜 많은 국가들이 자율차에 초점을 맺고 있냐면 네. 실제 자율차는 하나의 업체가 크는 게 아니라 산업군 자체가 다 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자동차에는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국가 기관 산업이라고 하는 것만큼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이 차량의 어떤 부분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차량을 기반으로 저희가 학습을 다 시켜놨고 최적화를 시켜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행 제동 감속도라든지 조향되는 각도라든지 이런 토크에 따라서도 저희가 최적화 시켜놨는데 뭔가를 바꾼다 이런 건 쉽지 않죠. 근데 테슬라는 그게 FSD가 아니더라도 차량이 똑같잖아요. 네네. 이 차량에서 들어오는 주행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많은 문제집들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집 저 문제집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어떤 수능을 치르더라도 잘 치를 수 있는 학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되게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라고 그쵸.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하긴 저희가 예전에 수능 준비할 때도 문제집을 많이 풀어볼수록 성적이 잘 나오긴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테슬라 방식 말고 이제 그러면 반대편에 가장 대표적인 데는 사실 웨이모긴 한데 웨이모도 예전에는 리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다가 요즘은 이제 가상 데이터 많이 쓰기 시작한 걸로 들었거든요. 네. 근데 가상 데이터의 그 신뢰도가 리얼 데이터만큼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물론 제가 웨이모의 영역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비단 그치. 웨이모 말고도 지금 여러 기업들이 네네. 가상 데이터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상 쓸 때는 실제 그 가상 환경에 저희 차를
그대로 구현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 차를 그대로 구현하는 것도 좀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차를 구현한다는 게 저희 센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모아야 되기도 네. 하지만 감속도라든지 조향값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학습을 했습니다. 네. 학습한 걸 다시 저희 거로 가져오면 또 여기서 컨버팅 하는데 최적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이게 사실은 이 컨버팅을 2번 거쳐야 되는데 제가 영상도 뭐 인코딩 디코딩 하다 보면은 차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화질이 나빠져요. 네.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 굉장히 오랜 그쵸. 시간 했는데 또 그렇게 안 나올 때도 많아요. 렌더링도 마찬가지고 그것처럼 가상에 만드는 거 그거 학습시킨 걸 다시 가져오는 이 작업이 결코 또 쉽지는 않기 때문에 차라리 리얼 그 카가 있어서 실제 리얼 도로에서 돌려서 학습을 시키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웨이모도 사실은 누적 데이터가 이제는 억 가까이 되는 그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가상 데이터가 이제 슬슬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던데 네. 그래도 결국에는 리얼 데이터가 좀 더 많이 신뢰도 측면에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죠. 리얼 도로에서 데이터를 다 학습하고 웨이모가 이제 가상을 늘려가는 건 네. 리얼 도로에 흔치 않은 케이스들을 이제 학습해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 공부 자체는 수학의 정석으로 하고 네네. 제가 오늘 자꾸 문제집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네. 정석으로 공부를 하고 다른 문제집들을 풀면은 또 여러 가지 대응을 가는 것처럼 그렇죠. 개념 원리도 해야죠. 그렇죠. 기본 네.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이제 일부 시뮬레이션을 거기에 추가한다라고 하면 점점 더 이제 곧 내재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이야기 좀 하면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상무님이 계신 A2G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기는 한데 왜 이렇게 도로에서 보기가 힘든 걸까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율주행을 타본 사람은 손에 꼽기 힘들 정도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가이드하우스 랭킹에 다시 돌아가 잠깐 얘기를 하면 조금 네.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13위, 11위, 7위로 올라가는데 가이드하우스 랭킹은 그 가로축이 이제 전략 점수고요. 네. 세로축이 이제 실행 점수입니다. 네. 근데 전략 점수로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5위까지 올라가는데 네. 여기서 실행 점수만 올라가면 정말 탑 10까지 이제 탑 3까지 진입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실행 점수는 올라갈 수가 없는 게 자율차가 늘지를 않거든요. 저희가 제일 많이 해봤자 81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가 무한정 돈을 늘 수는 없죠. 그러니까 웨이모는 지금 거의 50조째 투자를 하고 있죠. 이번에 추가 투자 최근에 또 발표를 추가 해서 투자했더라고요. 거의 투자만 48조 원을 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부럽죠. 48조 원 이상 투자한다. 근데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네. 이제 820억이거든요. 아이고. 여기에 또한 어디서 발표를 하면 혹시 공이 하나 빠른 거 아니냐. 그냥 57 밀리언 US 달러라고 하는데 네. 57이 맞냐, 570이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밀이 아니라 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데 네. 그래서 자율차가 많이 다닐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선택한 전략은 이제 정부에서 하는 자율차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겁니다. 네네. 서울시 자율주행 사업, 세종시 자율주행 사업 이런 걸 수주하는데 서울시도 세종시도 뭐 경주시도 시 예산에 한정이 있겠죠. 시 네. 예산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자율차를 많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88%의 자율주행 사업수를 수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81대까지 왔는데 실제 저희 예산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돌릴 수 있다면 더 많이 고도화가 되겠지만 그럴 수 없는 좀 아쉬움들이 있는 거죠. 그게 결국은 회사가 좀 아직 규모가 작아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쪽 산업에 아직은 투자하는 게 좀 적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차가 아직 완벽하지 않고 네. 그리고 실제 자율차들을 보면 우리나라 이게 494대 중에 무인 허가는 아직 한 대밖에 없어요. 딱 한 대밖에 없고 493대가 다 유인 허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거 유인 아직 사람도 남아 있어야 되고 그 구간도 제한된데 여기에 정말 많은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율차 대수가 그렇게 빠르게 늘지 않고 네. 그래서 저희도 실행 점수가 안 올라가는 것처럼 아직 국민 여러분들도 실제 자율차를 많이 타보시는데 좀 제한이 되는 거죠. 정부가 최근에 그래도 좀 작년부터 피지컬 AI 이야기하면서 자율주행도 좀 실제로 많이 늘려보자라고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올해 이제 광주에 이제 200대를 투입을 해서 실제로 실증 사업을 해보자. 네. 뭐 흔히 말하는 그런 가상의 그런 뭐라 그래요, 뭐 인공적인 도시 말고 네. 진짜 도로에서 달리게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광주 그 200대 프로젝트는 지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게 정말 올해가 자율주행에 있어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또 이 광주 프로젝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략 점수
점수가 올라가고 실행 점수가 안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이 494대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네. 실제 자율차가 돌아다녀야 맞아요. 데이터가 있고 학습을 하지 않겠냐를 정부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운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걸 쪼개본다라고 하면 서울시에 2대, 세종시에 4대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 학습 데이터는 정말 적죠. 그렇네요. 여기서는 2대만 학습한 거고 네. 여기서는 4대만 학습한 거니까 80대다 이것도 사실은 그걸 다 학습했다라고 의미가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시작한 게 그런 광주라는 한 지역에 음.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 200대를 돌려보자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려운 과정 끝에서 이제 실행이 됐고 이게 잘 되면 이제 전국에 1000대까지 돌리자.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처럼 이제 만들자라고 지금 가고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이제 3월 달이 되면은 실제 사업자 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이제 모집할 예정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올해 안에 광주시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200대가 투입되는 거고요. 이제 이거를 유인으로 시작해서 내년에 이제 좀 무인으로 갈 수 있게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무인으로 다닐 수 있는 법규가 제대로 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무인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고요. 무인으로 가면 10km 유인이 아니라 사람을 빼면 10k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속 10km요? 네, 시속 10km. 그러면 뛰어가는 게 빠른데. 그 시속 10km 초과할 수 없는데 여기서 좀 모호한 게 추가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면 이제 10km를 초과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추가적인 안전 대책의 정의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람이 심사하고 평가하고 제조사별로 좀 다를 수 있겠죠. 추가적인 안전 대책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은 한 군데밖에 현재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무인 허가 규정이 올해 생깁니다. 네. 이제 올해 정부에서는 그 무인 주행 규정을 좀 마련할 예정이고요. 네네. 그럼 디테일하게 어떻게 해야 사람을 뺄 수 있고 10km 이상이 되겠다라는 것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게 원격 주행이거든요. 원격 주행. 그러니까 테슬라가 오스틴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원격 그 운전자가 항상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많은 기사만 보셔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 아예 사람을 빼는 건 굉장한 리스크거든요. 그럼요. 모든 책임을 저희가 다 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원격으로라도 원격 센서에서 대기를 좀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리스크를 좀 해칭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되는데 네. 원격 주행은 안타깝게도 그 유엔 규정에 의해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그 원격이 아예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현재 정확하게 된다고 하면 현대자동차의 그 원격 주행 주차 기술이 있습니다. 원격 전후진 기술이 있는데 그쵸. 사람과 운전자가 거리가 6m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격 센터에서 할 수는 절대 없겠죠. 네. 그래서 유튜브에도 보시면 그 현대차는 6m 내에서 해야 되는데 테슬라는 막 11층에서 차 빼준다고 맞아요. 이렇게 평행 주차해놨다 이렇게 빼주기도 하거든요. 참 부럽긴 한데 네. 이게 꼭 잘못된 건 아닌 게 그 유럽과 한국의 환경은 도로 환경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차장에 아이들도 정말 많이 뛰어다니고 난리죠 진짜. 예. 그래서 6m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야 좀 되는데 그 미국은 굉장히 환경이 넓잖아요. 거긴 거기다 지하철도 뭐 별로 없어요. 지하주차장도 없고 네. 마당이 거의 뭐 다 가지고 차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거리 제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꼭 이제 주차를 잘하고 뭐 그냥 부르면 지하철에서 올라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도로 환경이 달라서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쉽게 무인을 갈 수가 없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바로 사람을 뺀다? 그러면 이게 쉽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무인 주행 규정이 명문화되고 그다음 원격 주행이 허용이 돼야 이제 조금씩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광주에서 시작할 때는 광주를 이제 메가 샌드박스로 해서 네. 이런 규제들을 좀 다 풀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원격도 되고 실제 이 무인 주행도 되면서 광주에서 가장 처음 이제 무인을 좀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되게 처음에 태어날 때는 좋게 탄생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뭔가 실증에서 끝나버리고 실제로 뭔가 사업화라든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실생활에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이거를 샌드박스 말고 아예 규제 철폐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규제를 쉽게 철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네. 규제를 철폐했을 때 실제 가시적으로 이 규제에 수혜받는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동차 규제를 철폐한다라고 하는 건 네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기준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율차만 보더라도 그 자동차 안전 기준이 있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있고 도로교통법이 있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건드려줘야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저촉되는 게 다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됐는데 실제 나오는 기업들은 아직 우리나라는 많지 않죠. 그럼 이렇게 법을 다 규제를 풀어줬는데 네네. 더 위험한 것 차라리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실제 업무 수혜 기업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걸 풀어주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해서 샌드박스로 우선 한정된 지역 안에서 좀 풀어주고 네. 실제 이게 가시적으로 어떤 혜택을 보일 수 있겠다 싶으면 그 이드아마의 규제를 풀어주는 게 실제 좀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고 있고 요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네. 그 유엔 협정 국가들 실제 많은 규제 중심의 국가들이 차용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아 근데 미국도 유엔 협정 국가 아니에요? 미국은 다 풀려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자동차에 있어서 유엔 협정 국가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네. 그래 미국은 그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건 좀 부럽더라고. 이거 빼곤 다 해도 돼. 약간 이런 형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규정하는 거 빼곤 다 해도 돼. 근데 네. 이게 굉장히 부러운기도 한데, 근데 만약 또 부러워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좀 다른 관점이긴 한데, 저도 이제 공대 출신의 이제 엔지니어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경영 베이스로 해서 이제 기술 경영 쪽과 이제 이쪽을 하고 있지만, 네.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들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규제를 다 풀어줄게. 한번 만든 대로 만들어봐라고 하면 못 만들어요. 가이드가 그러니까 없어서? 가이드가 없어서 아. 예를 들어서 그 차로 변경을 할 때 그럼 감속도는 어느 정도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속도는 몇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하일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규제가 돼 있는데 네네. 그런 것걸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동차를 100년 이상 만들어 왔잖아요. 네. 그렇게 이미 이렇게 학습을 해왔잖아요. 그쵸, 그쵸. 하고 우리 공부를 할 때도 미국처럼 토론 문화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토론해봐라고 하면 저희는 뭐 기자회견 같은 것도 많이 보시면 질문해보세요 하면 네. 손도 거의 안 들잖아요. 잘 못 들죠. 네. 미국은 뭐 엄청나게 손을 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CS만 가더라도 거의 계속 질문을 끝내지 않으면 계속하는 방인데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문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문화, 뭐 이런 문화나 학습이나 이런 것부터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규제를 다 풀어준다고 해서 꼭 그게 베스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 갑자기 테슬라가 좀 대단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했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보시면 실제 FSD 타보셨지만 차로 변경도 막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거든요. 알아서 하죠, 맞아요. 아무것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아무것도 규정이 없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용기나 그런 이제 문화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부럽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2027년도부터 그러면 이제 레벨 4 관련된 규정도 생기게 되고 올해 이제 광주가 올해 200대 시작하고 나면은 내년에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내년부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좀 자율주행차를 많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현 정부의 목표는 1000대까지 확대하겠다기 때문에 네. 광주 실증이 200대가 잘 끝나면 국가에서 예산을 더 배정해서 1000대까지 5배로 좀 확대할 예정이고요. 이 1000대까지 된다라고 하면 사실 네. 미국에서도 많이 다니는 그 웨이모와 크루즈가 1000대 이상이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실제 그 1000대가 운행 허가를 받았을 뿐이고 네. 1000대가 운행하지는 다 않아요. 아. 실제 500대밖에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네. 실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1000대가 다닌다라고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좀 많이 타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5배가 늘어날 때 광주에서 시작했으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인 부산이라든지. 부산에서 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강남 네네. 거기 삼성역 앞에 막 이런데 네네.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런 데라든지 판교도 요즘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으면 사람들이 진짜 자율주행 시대가 조금 온 것 같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도 좋은 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일 많이 운행해봤자 세종시에서는 4대, 아. 서울시에서 2대이기 때문에 네. 한 지역에서 100대의 데이터가 들어온다, 100대에서 학습한다.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실제 좀 더 무인에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들이 더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데이터 학습량이 50배까지도 늘 수 그쵸. 있네요. 그러면. 오. A2G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경주에서 셔틀 타봤었잖아요. 셔틀 형태 말고 또 다른 형태의 자율주행차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총 3가지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만드는 셔틀은 운전석이 없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이제 실제 그 자체로 레벨 4 자율차인 운전석이 없는 형태로 만들고 있는데 이건 자동차 제조사들이 아직은 만들고 있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운전석이 남아있는 형태의 자율차를 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겠죠. 그러니까
운행 가능 영역이 아직 넓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뭐 전기차면 충전 시설로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지정된 충전 시설은 저희가 맵을 만들어 가지고 자율주행이 되도록 하죠. 네. 그런데 다른 데서 충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여기에 꽉 찼다라든지 뭐 다른 우발 상황에 있어서 그럴 때는 운전석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보니까 네. 운전석이 있는 형태의 자율차, 요거는 현대기아차 그리고 기아의 뭐 PB5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지자체들, 일부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시민들,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길 바라기 때문에 20인승 이상의 버스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m 이상의 버스. 그러다 보니까 버스 기반으로 만드는 자율차.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나요? 혹시 A2G의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을 그랜저나 소나타나 이런 차에 이식을 시켜서 그 차가 자율주행차처럼 가게 하는 방식은 불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네. 저희의 센서 구성이나 그 저희의 자율주행 그 PC 구성들을 다 똑같이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현재 16개 차종 이상을 다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랜저, 뭐 아이오닉, EV9, 소나타 다 하고 있어서 이런 형태들에서는 최적화도 됐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서 저희 걸 그대로 가져가고 학습을 좀 시켜서 캘리브레이션만 조금 하면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 듣고 보니까 그러면 중국의 약간 모멘타 이런 회사처럼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또 우리나라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저는 예전에는 웨이모가 굉장히 부럽거든요. 크루즈랑. 그렇죠. 웨이모 같은 경우에 제규어 아이페이스만 계속 쓰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아이오닉 5나 지커나 이렇게 늘어가고는 있지만 네. 그리고 크루즈도 예전부터 볼트를 많이 썼었고 이렇게 맞아요. 전용 차종을 쓰고 있다 보니까 전용 차종이 있는 게 굉장히 부럽다. 저희는 그 각 지자체별로 원하는 게 다르고 각 이제 국가별로 원하는 차종이 좀 다르다 보니까 네네. 어디를 가면 도요타를 써주세요. 어디를 가면 뭐 트럭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소요가 있잖아요. 네. 저희는 생존을 해야 되고 돈을 벌면서 기업을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커스터머 요구에 좀 맞춰주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차종 추가하고 한 차종 추가하고 한 차종 추가하다 보니 어느새 16개 차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의 소프트웨어로 굉장히 범용성 있게 된 거죠. 근데 네. 이런 노하우들을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다면 그 모멘타처럼 이제 솔루션 하나로 다양한 데 적용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적당한 결핍이 있어야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네, 좀 계속 살아갈 수 발전을 있는. 하네요. 계속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저는 사실 올해도 올해인데 내년이 굉장히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올해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테슬라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달에 갑자기 그렇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게 한미 FTA랑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의 팩트시트 사인하면서 거기서 5만 대 제한도 풀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좀 마음껏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인증 규정을 피해서 들어온 거는 맞아요. 근데 뭔가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금 법적으로 뭔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그 테슬라가 돌아오게 된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한미 FTA는 2003년 이전부터 개정이 오래된 거죠. 사실은 오래된 건데 왜 이제서야 FSD를 넣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게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현대차 있을 때 한미 FTA 작업반으로도 제조사 소속으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미 FTA는 원래 됐는데 처음에가 25,000대 제한이었죠. 맞아요. 미국 법규만 준수해도 한국에 팔 수 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건데 25,000대로 대신 상한선을 뒀거든요. 그런데 이 25,000대가 5만 대로 늘었잖아요. 근데 이게 공교로울진 잘 모르겠지만 테슬라의 판매량이 25,000대 육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5,000대 제한이 풀렸고 그 이듬해 테슬라는 28,000대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의 작년 판매량이 작년 FTA 개정 이전까지 판매량이 42,000대 정도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5만 대 제한이 풀렸어요. 그럼 5만 대 이상을 팔겠다는 의지로 좀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테슬라는 FSD를 5만 대 이하로 파는 시장에는 굳이 들어올 이유가 없었던 거거든요. 굳이 뭐 적게 팔아야 되는데 그런 리스크를 안아야 된다. 말씀하신 리스크다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굳이 적은 시장에 또 FSD를 또 최적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니까 이 국가에 맞게 그거를 할 이유가 없었던 건데 이제는 상한선이 없잖아요. 이제는 그 이상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해칭하고 대응하면서도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들어온 거고요. 실제 아직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험으로 좀 많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명확하게 레벨 2이기 때문에
운전자 책임이고 이게 이제 나중에 구상권 청구라든지 어떤 소송 이슈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운전자 책임으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그런 불법이나 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있어서 운전자가 다 책임을 지는 범위라서 아직까지는 큰 이슈가 없이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떤 측면에서는 좀 부럽기도 해요. 네.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네거티브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다 할 수 있고 그걸 또 잘 활용하는 회사들이 테슬라처럼 그런 데는 이렇게 잘 뻗어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길이 없으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긴 한데 좀 많이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FSD가 많이 풀렸어요 진짜. 네. 저희 주변에도 이제 타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그분들 거의 운전 안 하더라고요. 거의 정말 어떤 분은 100%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다곤 하는데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발생만 안 해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뭔가 좀 기술적으로도 빨리 올라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차,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자율주행차가 우리가 탈 수 있는 그런 일이 좀 빨리 발생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A2G 같은 회사들이 빨리 커져야 돼요. 저희도 좀 많이 네. 커지길 바라고 있고요. 저는 테슬라 FSD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의견분들을 많이 물어보셨었는데 네네.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극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같은 레벨 2잖아요. 테슬라의 FSD도 레벨 2고 현대자동차나 다른 회사들의 HDA 같은 것도 레벨 2인데 네. 규정이 있는 국가의 레벨 2와 규정이 없는 국가의 레벨 2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 저는 비단 현대자동차의 기술이 낮아서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UN 레귤레이션을 충족한 회사의 레벨 2는 이 정도 수준이고 아무것도 규정이 없이 제한하지 않는 국가의 레벨 2는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신산업에 있어서 어떤 그런 샌드박스라든지 규제를 좀 철폐해 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공감대가 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증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산 테슬라의 FSD가 한국에 언제쯤 풀릴 수 있을까? 뭐 이 부분 좀 저도 궁금해요. 사실은 네. 뭐 한중 FTA와 한미 FTA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국내에서 풀리려면 인증을 따로 받아야 될 거잖아요. 네. 그거 하나 궁금하고 또 아마 올해부터는 BMW iX3, 뭐 벤츠의 GLC EV 같은 차량들이 그 디카스에 맞춘 ADAS 기능들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기능이 한국에서도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중국산 테슬라들이 한국에서 FSD가 할 수 있냐? 요거는 좀 저는 어렵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역 협정, 국가 간 FTA 단위뿐만이 아니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자동차 안전 기준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저희가 108개 정도를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조향과 제동에 대해서 다 허용을 해준다라고 한다고 하면 안전 기준 자체의 기준 자체를 좀 무효화시키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이게 무역 협정이 없이 요것만 풀어준다라고 하면 중국도 우리나라도 유엔 협정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군간 자체를 좀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안전 기준이 유엔 1958년 협정이라는 걸 따르고 있습니다. 이 협정 자체를 따르고 있어서 채택해서 기준을 정말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면제해 준다라고 이 기준에 맞는 모든 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리콜이 있잖아요. 리콜의 과징금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자동차 안전 기준에 몇 조를 위반했을 때 어떤 리콜과 어떤 과징금이 매겨진다. 이 조항에 따라서 과징금의 1%짜리가 있고요. 판매액이 1%짜리 과징금이 있고 3%의 과징금이 있고 5%의 과징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 바뀌고요. 형사처벌의 정도도 다 바뀝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테슬라처럼 무역 협정으로 아예 그냥 해준다라고 하는 게 아니면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서 네. 요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독일차 넘어가기 전에 네. 그 지커라든지 아니면은 뭐 BYD에 또 신의 눈 있잖아요. 그리고 네. 뭐 최근에 이제 샤오펑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순수 중국 차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ADAS 기능들 혹은 레벨 4 기능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쉽지는 않겠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국에 들어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지커가 한국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중국에서 같은 그런 움직임을 한국에서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비자들 기대가 많더라고요. BYD 때 사실 한번 실망을 했어요.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커는 다르겠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규정을 준수해서 대량 양산을 해서 네. 일반 고객들한테 파는 차는 아직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드려야 될 법의 영역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별도 인증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인증을 받을 법이 없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에서는 네. 아직 레벨 4 규정이 없습니다. 네네. 디카스까지만 규정이 있고요. 레벨 3 규정은 아직 아무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이 규정 자체가 없는 영역이라서 이걸 만족해서 인증장을 받는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도 레벨 2인데 네. FSD처럼 자율주행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차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차들도 그럼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건가요? 그 기능이? 그런 차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그래요? 거죠. 실제 이제 중국에서는 허용해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조향 장치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네, 이 네. 자율차의 우리나라 레벨 2, 레벨 3는 조향 장치라는 법규 조항의 하위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향에 대해서 좀 면제를 해주거나 이렇게 많이 완화해 주는 게 중국의 트렌드인데 네. 그걸 한국에서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달라지겠지만 그 또한 좀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질문드렸던 독일 차들, 뭐 벤츠나 BMW들도 이제는 뭐 고속도로에서 그런 뭐 슈퍼크루즈 같은 그런 걸 지금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게 한국에 들어와서 기술이 풀릴 거냐 기능이 네.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건 네. 중국산이 그냥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유엔 협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네. 유엔에서 처음에 법을 같이 만듭니다. 그리고 각 그 유엔 협정 국가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자국 법규를 만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디카스라는 법규가 유엔에서 생겼잖아요. 그쵸. 이걸 한국에 가져와서 한국 법규를 만드는 거예요. 네. 거의 유사하게. 그러나 다만 한국의 환경을 바꿔서 조금이나마 변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디카스 규정을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네. 요거를 올해 가져올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올해 디카스 규정이 생기는데 그러면 왜 유럽 차들이 들어올 수 있냐? 그 한국과 유럽은 이제 상호 인정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FTA와 비슷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조향 장치라는 규정은 이 유럽의 R79라는 규정을 인증장을 받으면 상호 인정해 준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디카스 인증을 받은 게 현재는 상호 인정해 줄 항목이 아직은 정비가 좀 덜 됐잖아요. 네. 상호 인정해 주는 걸로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면 실제 디카스 인증 받은 차들은 조금 더 빨리 들어올 수가 있겠죠. 야 그거 들어오면 현대차 급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많이 급해져야 되고 사실은 HD2도 편하긴 한데 이제는 그 이상의 기능들을 많이들 경험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대치가 이만큼 높아져 있는데 여전히 현대차의 에이다스는 좀 몇 년 전입니까? 한 5, 6년 전에 아직까지도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저도 되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런 부분이 좀 나아지면 현대차에 대한 평가도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디카스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실제 그게 레벨 2보다 좀 현재 레벨 2보다 좀 나은 수준의 레벨 2이기 때문에 네. 제 소비자 입장에서 핸즈 오프가 된다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그 토크 지금은 이제 정전기인데 네. 토크로만 이제 했었거든요. 이렇게 네, 만졌어야 될 때. 살짝만 움직이면 이제 핸드 오프를 안 해도 되다 보니까 물통에 반은만 물을 담겨서 묶어갖고 다니시더라고요. 옛날에 꼼수 많이 했어요. 그쵸. 테슬라 다니는 분들. 이렇게 흔들리면은 이제 토크가 걸리니까 이제 네. 핸즈 오프가 돼서 그렇게 핸즈 오프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네. 이 핸즈 오프라는 게 주는 그 체감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쵸. 손을 떼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현대차의 기술력도 더 높게 봐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FSD가 들어오는 거 유럽산 차종들이 들어오는 게 일단 자국 산업의 발전에도 좀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들어오면은 A2G처럼 완전 자율주행하는 기업들한테는 어떤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보세요? 실제 이런 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렇게 때문에 실제 이런 자율차들을 좀 더 보급해 줘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돼서 그 정부 예산이라든지 실제 네. 자율주행 대중교통 예산들이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기차 같은 경우에 연간 보조금이 3조 원이 넘습니다. 그쵸. 사실 저희도 전기차 살 때 비싸지만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사잖아요. 네. 그것처럼 실제 정부 예산을 좀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실제 이런 장벽들이 좀 낮아질 수가 있는데 아직은 자율차는 전기차만큼의 공감대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는 환경 보호적인 요소가 확실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야 된다. 이게 대의 명분이 명확했죠. 네. 근데 자율차는 아직 기술이 완벽하지도 않은 것 같고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 않은데 실제 이런 걸 줘야 되냐라는 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서 아직은 전용 보조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소비자들이 타는 자율주행 고도화된 기능들이 좀 다니고 네. 자율차 대수도 좀 늘어나고 하면 이렇게 좀 편리하기도 하고 지역의 그 지역사회 그 고령화된 그 버스 기사들의 문제라든지 네. 실제 그 교통 소외 지역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결해 줄 수 있어라고 하면은 조금 더 많은 정부 예산이 들어올 거고 그럼 실제 저희도 많은 차를 더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자율차를 좀 타볼 수 있을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교통복지 측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거기 또 이해관계자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네. 버스 조합이라든지 택시 조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반대가 많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버스 연합이라는 택시 연합에는 같이 이제 MOU를 맺고 함께 단계별로 좀 가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도 보다 보면 실제 이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쵸. 시골 가면 진짜 버스가 막 한두 시간에 한 대씩 오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네. 보면은 실제 그 저희가 하동에서도 자율주행을 하는데 가면은 손을 잡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이분들은 자율주행 버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율주행이 완벽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스가 한 대라도 더 다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의 24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버스 기사의 연령이 18.9%입니다.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는데 맞네요. 이게 지방 도시로 가면 굉장히 커지거든요. 네네. 몇 개 도시들은 60배에서 70%가 65세 이상인 상태고 제가 충청도에 갔다가 이제 놀랐던 게 네. 실제 막내라고 해서 커피를 타다 주시러 전 미팅을 하러 갔는데 네. 막내가 커피를 타러 왔는데 막내가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이게 맞나? 내가 이 커피를 마셔도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이제 네. 인구 고령화가 좀 심각한 문제라서 실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결할 수도 있고 실제 교통소외 지역들은 안 가는 게 젊은 청년들이 사실 그런 시골이나 작은 마을까지 들어가서 버스 기사를 하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선호도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버스가 점점 이제 소멸되어 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택시는 어때요? 버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택시는 예전에 타다 때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좀 강력하잖아요. 네. 무서운 분들도 많고 그쪽 해결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택시도 좀 이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서울시에 그 네. 가장 나이 많은 택시 기사 혹시 몇 살인지 아세요? 추정 맞춰볼게요. 그래도 운전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한 75세? 92세. 네? 저는 진짜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우와. 88세 분도 두 분이 계시거든요. 네. 저는 솔직히 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렇게 오면 정말 내리고 싶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런 그 인구 고령화 문제들이 택시 영역으로 가면 좀 더 심각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구 고령화 문제의 가장 첫 번째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보고 있고 네네. 실제 개인 택시 말고 법인 택시는 이렇게 가동률이 현재 높지도 않습니다. 그쵸. 실제. 50% 안 된다고 그 들었어요. 50%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서 절반 이상의 택시가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무인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이 택시들을 좀 한정된 구간으로 점점 늘려가는 방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 법인 택시 입장에서도 이제 마다할 이유는 없거든요. 실제 네. 차고지에 있는 거나 자율주행으로 조그만 구역이라도 돈다거나 이런 거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계별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거를 예전에 이제 타다 사태 때 한번 이제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우리가 같이 가보자. 그리고 해서 현재 이제 법인 택시, 개인 택시, 그다음 저희 버스도 다 마찬가지로 네. 함께 가는 방법을 좀 상생 입장에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면 뭐 남아도는 법인 택시의 그런 면허를 렌탈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매입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지금 있나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로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산학연 연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MOU를 네. 맺고 연구 과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면허를 시간대별로 빌리는 게 가능할지 뭐 이런 것도 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왜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는 자율주행 버스 중에 가장 반응이 좋은 게 새벽 동행 버스예요. 네. 새벽 3시 반부터 7시 반까지만 운행을 하거든요. 이때는 저는 이 사업이 처음에 발주됐을 때 이걸 저희가 수주하긴 하지만 이걸 누가 타지? 탈까? 한데 매일 만석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네. 우리 주변에 항상 도움을 주시는 청소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경비하시는 분들이 이 시간에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그쵸. 저도 그 시간 출근하시는 참 새삼 감사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분들이 이제 그 시간 출근하면서 매일 타시고 실제 버스 회사 입장에서도 본다라고 하면 그 시간은 운행을 안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갈등이나 그런 논란 이슈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새벽 동행 버스는 올해부터 좀 확장이 돼서 저희가 다음 달부터
양재랑 실제 은평구에서도 또 추가로 운행을 하거든요. 네네. 이게 굉장히 좋은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영역들을 좀 택시에서도 좀 찾아보자. 네. 시간제로 렌탈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와 연구도 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뭐 법인 택시도 그렇고 개인 택시 면허 가지신 분들도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자고 있을 때 네. 얘가 알아서 돈을 벌어 오는 그런 그렇죠. 형태의 비즈니스도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게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네, FSD. FSD를 하면 얘가 알아서 돈을 벌어다 줄 거다. 내가 네. 안 타도. 그것처럼 실제 우리는 그렇게는 하진 못했지만 딱 그렇게 국가와 또 산학연이 함께 연대가 돼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모델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비록 미국과 중국 대비 자본은 적지만 네네. 또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만의 그 소버린 AI처럼 소버린 자율주행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FSD라는 게 사실은 뭐 논란도 많았지만 그래도 매기 역할을 하면서 국내 산업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지금 한번 이렇게 틀을 바꾸는 것 같아요. 판 자체를 이렇게 뒤엎으면서 약간의 긍정적인 효과를 저는 좀 많이 가져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내 기업들이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국내 대응책이 없다. 우리는 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립니다. 뭐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지금 뭐 상무님이 계시는 그런 회사들 작은 스타트업들도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회사들이 지금 많습니다. 사실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여러 회사들이 진심을 갖고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뭔가 단순한 R&D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화를 시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자율주행이 지금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무님도 힘을 내주시고 우리가 되게 응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외국 기업들 거 그냥 가져와서 갖다 쓰면 되잖아 라고 하지만 편하죠. 편한데 그렇게 됐을 때 그게 고착화돼 버리고 거기에 종속이 됐을 때 우리나라의 산업이 사라지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파를 또 생각을 하면은 자동차는 기간 산업이에요. 운수는 우리의 복지랑 연결이 돼 있고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한국만의 그런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응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상무님 모셔서 어려운 것도 지금 많이 물어보고 이렇게 좀 많이 괴롭혀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좀 자율주행이라는 게 과연 그냥 기술적인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산업적인 부분만 또 생각하지 마시고 주가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한 산업이라는 거를 조금 한 번 더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